뉴턴이 나와요. 뉴턴 시대에 들어서 완전히 자연을 보는 눈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. 여러분들 뉴턴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? 사과, 그렇죠? 사과를 어떻게 했어요? 떨어뜨렸죠. 예. 결국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? 그 중력에 대한 이론을 세웠죠. 결국 뉴턴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여튼 천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천체 운동,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이 결국은 같은 거다. 같은 소위 얘기하는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우주가 움직여진다.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자,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.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. 단 두 가지는만 빼고, 그 중에 하나는 뭐냐? 하늘에 떠 있는 구름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마음. 이 두 가지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기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다. 사실 맞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일식이 일어나는 거 지금 정확하게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, 지난 몇천 년 동안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천체의 움직임도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뉴턴의 법칙은 완벽한 자연 현상을 기술해 줍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봤던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들을 이제는 뉴턴이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. 심지어 그 하늘에서 번개치고 벼락 내리는 거,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다 우리가 미신으로 해석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다릅니다. 그렇죠? 심지어는 그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? 그 벼락이 번개치는 것이 결국 그것도 전자기의 일종이다라는 것도 그 실험을 했죠. 그렇듯이 모든 그 미스테리한 그 자연 현상도 다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성으로, 논리로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고, 이것 또한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그림은 푸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, 굉장히 자연을 관조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줍니다. 그 이외에도 그 전통은 계속 200년, 300년 동안 계속되는 것 같아요. 언제까지? 인상파가 나오기 전까지. 미술가들이 이러한 유사한 자연을 아주 관조하고 자연을 정확히 관찰하고 또 그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늘구멍 사진기를 활용해 가지고 정확히 다 그려냈습니다. 여기서 그 한 사람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, 영국 사람으로 콘스터블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. 그런데 정적인 자연만이 아니고 동적인 자연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며칠에 걸쳐서 한 장소에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, 또 일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꼼꼼히 기록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콘스터블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그 말을 남길 정도로까지 자연의 관찰 플러스 거기다가 움직이는 자연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. 뉴턴이 한 일 중에 또 하나 큰 일이 있어요. 그것은 색에 대한 일입니다. 뉴턴은 만류인력 법칙을 다 정리를 해놓고, 그리고 그 당시에 런던에 흑사병이 돌았어요. 그래서 학교가 이제 폐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잠깐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잠깐 몇 개월 살았어요. 그 사이에 뭘 했냐면은 심심하니까 이제 빛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기막힌 결과를 냈어요.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들여다보니까 하양색 단색 빛이 빨주노초 파란보에 아주 황홀한 여러 개의 빛으로 바뀌더라. 또 그리고 그 프리즘에서 나오는 여러 그 레인보우 빛깔을 다시 모으니까 다시 원래 색깔이 없는 컬러로 또 바뀌더라. 그래서 뉴턴은 빛은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, 그것을 프리즘을 통하면은 그 에너지별로 다 뽑아낼 수가 있고, 그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세기에 따라서 그 빨강, 파랑, 그래서 주황 여러 가지 색깔로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
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 얘기는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, 왜냐하면은 색깔은 예를 들어 빨강은 정열, 또 파랑은 또 냉정, 우리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리 보잖아요. 근데 뉴턴은 그것이 아니고, 자, 이제부터 이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, 이거는 자연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객관적인 척도이지,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뭐 이런 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, 이제 이렇게 했어요. 거기에 그 반해서 몇십 년 후에 그 독일 사람 괴테가 나타납니다. 괴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? 괴테 제일 그 유명한 게 뭐죠? 네,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죠.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읽어보신 분 있어요? 읽진 않았습니다. 하여튼 명작이라고들 해요. 그 젊은 베르테르의 그 슬픔을 쓴 그 괴테는 문학가이자 또 철학자이자 또 정치가이기도 했어요.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또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. 괴테가 뉴턴의 학설을 들여다봤어요. 결론적으로 아니다. 뉴턴이 맞는 것도 있지만 핵심을 잘못 봤다.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괴테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책을 써요.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.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Theory of Color, 그러니까 색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. 그 책의 저기 일부예요. 그 왼쪽 그 보시면은 그 자기의 이론과 또 뉴턴의 이론을 비교를 해놨습니다. 뉴턴의 이론 그 위쪽에 나와 있고, 뉴턴은 빛을 에너지에 모인 것으로 보고 그 에너지에 따라서 컬러가 바뀐다고 본다. 괴테는 그건 맞는데 그거 플러스 다른 면이 있다. 다른 면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색을 합치면은 검정이 되고 두 개의 색을 합치면은 하양색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? 보색이라고 부르죠. 그죠? 근데 뉴턴의 학설에 의하면은 그러한 어떤 색이 어떤 색과 반대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. 없는데 괴테는 그런 점을 주목을 한 거죠. 따라서 저렇게 그냥 선형적으로 에너지에 따라서 색깔을 정의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고, 이 색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. 보색이라는 것이 또 있고, 또한 더불어서 똑같은 에너지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색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괴테는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업적 중에도 이 자기가 저술한 책, 이 색의 이론이라는 책을 본인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이 괴테의 그 색채 이론은 특히 그 과학자도 그렇지만은 그 미술가들에게 굉장히 열렬하게 받아들여졌어요. 그래서 많은 미술가들이 그 괴테의 색채 이론에 기반해 가지고 또 그 영감을 얻거나 또 작품 활동을 또 합니다. 그 영국의 그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. 그 사람도 괴테의 이론을 아주 철저히 잘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이 윌리엄 터너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, 여기 보시면은 괴테의 보색 관계의 그 컬러를 사용한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그 수평선 위에 바로 그 해가 떠 있고 거기에 노을이 져 있죠.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하늘과 바다가 맞붙는 부분은 또 파란색이 되어 있고요. 그 아주 그 괴테의 보색 관계를 잘 활용한 예고요. 이 윌리엄 터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그림의 그 제목은 아예 제목 자체를 괴테의 컬러 이론이라고 제목을 붙일 정도였습니다. 사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얼마만큼 윌리엄 터너가 괴테의 그 이론을 자기의 작품에 열렬히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터너는 초기에는 전형적인 그 사실주의 그 화가였어요. 주로 초상화 그리고 초상화 그리는데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죠. 초상화 그리고 또 풍경화 그리고 굉장히 사실주의 화가였는데 말년에 들어가면 굉장히 바뀝니다. 특히 이제 괴테의 이론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. 이것은 아마 침몰 중인 그 배를 그린 그림인데, 역시 기존의 그냥 정적인 그 자연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동적인 순간적인 그
찰나를 포착을 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죠. 역시 터너의 그